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드업 진행을 하게 된 정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 잠깐 제 얼굴 화면 좀 띄웠다가 네, 다시 닫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강의 미드업을 진행을 하는 내용들은 엘라스터치 퀵스타터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현업에서 엘라스터치를 가지고 검색 엔진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왔는지 이런 경험들을 조금 더 예전에 미드업에서 했던 것보다는 한 대씩 더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 캠퍼스에서 촬영했던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런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미드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솔직히 좀 강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으로 풀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갖다 보면 조금 더 제가,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미드업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들을 좀 시작을 해볼 거고요. 발표 자료 중에 발표 내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다 질문하고 답변을 다 기록을 좀 해놨어요. 해놨는데, 조금 걱정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경험해보거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아젠다는 서치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해봤던 검색 엔진 적용들은 이제 대부분 이커머스 쪽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IoT 비즈니스 쪽에서 엘라스틱 스택을 가지고 적용했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에서 적용을 해본 경험들이 일부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특히 엘라스틱 스택 같은 경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나 로그 파이프라인 구성, 그 다음에 모니터링 구성까지 엘라스틱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구축을 해서 검색 플랫폼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서치 플랫폼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제 서치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그런 데이터들을 색인해서 서비스를 내보내기 위한 서치 API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은 이전까지 많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 API 관련된 내용도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빠르게 엘라스틱 스택을 가지고, 검색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서빙 레이어까지, 서비스까지 다 내보내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서치 클러스터,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치 클러스터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치 클러스터 구성을 하면서 이제 HA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스터 노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마 대부분들 쿼럼 구성이라고 해서 스플릿 브레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마스노드는 한 3개, 세대 정도, 세대의 노드 정도로 구성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엘레서치가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잦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제가 실제 업그레이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버전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파이프라인이나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LS 태그 가지고 구성을 할 때 트래픽에 대한 컨선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 로그가 쭉 수집이 돼서 색이 되다 보면 이제 조회도 잘 안 되고 키바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색인도 딜레이가 발생돼서 색인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의 부하가 몰려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장애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Q&A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서치 파이프라인. 우선 서치 플랫폼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엘라스틱을 썼을 때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서치 검색 로그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검색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구축을 해요.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로그와 모니터링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치 엔진 클러스터도 데이터를 색인해서 밀어넣고 서치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내보내는 이런 일련의 구조를 한 번에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가는 게 이제 다양한 검색 로그들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남기는 뭐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 리퀘스트 로그, 리스판스 로그, 그 다음에 앱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사용자 행동 로그 이런 것들이 로그가 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서치 로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엘라스 서치로 저장을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구성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서치 로그 BI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내보내기 위한 서빙 레이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다 끝났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로그 파이프라인 수집까지 다 됐고 이 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색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서비스를 내보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엘라스 서치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은 하는지 그 다음에 색인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규모의 데이터 셋에 대한 색인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서치 API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유틸라이제이션에 필요한 뭐 CPU 유시지라던가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옵니다. 역시 엘라스 서치를 통해서 다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 서치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얼럿 설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서치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은 제가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구성을 시작을 하고요. 이 구성을 시작과 끝내는 기간까지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완성을 시켜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일부 그 컴포넌트 단위들이 있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에서는 콜렉터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패처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서 그 다음에 서치 클러스터 그 다음에 서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합니다. 콜렉터라는 어플리케이션 쪽은 실제 RDBMS 이런 DB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색인을 하기 위한 원천 소스를 크롤링 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카나 이런 메시지 큐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프로듀서에서 이제 컨슈머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콜렉터 모듈에서는 Q나 RDS,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콜렉터나 콜렉터 패처 인덱서 같은 모듈들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실제 설정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리를 시켜요. 코드와 그다음에 설정 부분을 다 분리를 시켜서 뭐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보다는 설정에 대한 뭐 SQL에 대한 정보가 바뀐다던가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바뀐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빌드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설정 정보만 배포하는 일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컨피규레이션 영역을 분리해서 모든 프로젝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콜렉터 영역에서는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패처 영역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내보내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을 태워서 데이터 트랜스폼이라던가 플랫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 패처 레이어에서 실제 플랫 파일을 만들 때 인덱서가 수행해야 되는 프로세서나 스레드 개수에 맞춰서 플랫 파일을 스플릿해서 샤딩해서 생성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덱서 쪽에서 프로세서 8개, 프로세서당 스레드 8개를 돌리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덱서의 프로세스가 쓸 수 있는 플랫 파일을 8개로 스플릿해서 생성해서 인덱서로 전달하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처 쪽에도 설정 정보는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뭐 SQL 정보라던가 JSON, 뭐 메시지 스트럭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실행 레이어와 그 다음에 설정 레이어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패처 영역에서도 설정만 별도로 배포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서 레이어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고 실제 정의된 우리가 초기에 인덱스, 색인을 해야 되는 인덱스에 대한 세팅 정보와 매핑 정보, 쉽게 보면 도큐멘트에 대한 모델링 정보 기반으로 해서 인덱서는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서 컨피규레이션에 관련된 인덱스들의 세팅 정보, 매핑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인덱서도 몇 개의 인덱서 프로세서를 띄우고 그 안 사용해야 될 스레드는 몇 개로 쓸 건지에 대한 이런 설정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벌크 리퀘스트를 보낼 때 문서의 개수, 사이즈도 동일하게 이 인덱서 컨피규레이션 쪽에서 설정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터, 패처, 인덱서 모듈들은 각각 자신들이 수행해야 되는 잡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각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단계에서의 트리거링을 시켜서 다음 넥스트 스텝이 동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신을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서치 클러스터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덱서 같은 경우는 서치 클러스터 구성을 저는 이제 마스터 노드, 그 다음에 색인을 전담으로 하는 인덱서 노드, 그 다음에 색인이 완료된 이후에 서치 API에서 검색 질과 코디네이터 영역으로 들어오면 실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질을 수행하는 서처라는 데이터 노드를 별도로 구성하고요. 코디네이터 노드는 잘 아시겠지만 서치 API에서 검색 리퀘스트를 받아서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로 해서 이렇게 노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풀색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덱서 전용 노드가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에 풀색인을 돌리더라도 전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인 전용 노드와 그 다음에 서빙을 위한 서치 전용 노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검색 질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요건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에 따른 쿼리 DSL문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캐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한 리퀘스트 들어왔을 때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리퀘스트에 대한 밸리데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밸리데이션 리퀘스트에 대한 밸리데이션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검색 엔진 자체는 불필요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리퀘스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통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뭐 널 쿼리라던가 엔티 쿼리라던가 아니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뭐 스페셜 캐릭터라던가 아니면 사전에 정의되어 있던 너무 긴 검색어라던가 네, 이런 것들 어차피 그런 검색어들은 검색 엔진으로 들어와도 검색 결과 없음으로 리절트가 떠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다 차단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내려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엑스펙 베이직을 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API에 대한 검색 엔진 쪽에 인증 기능을 따로 적용해서 쓰고 있진 않아요. 이유는 검색 엔진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놓고 외부와 격리를 시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서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딧 기능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고 서빙 레이어까지 한 번에 연결시켜서 내보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덱스들을 이런 파이프라인 콜렉터 패치 인덱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색인을 통해서 검색 엔진에서 여러 종류의 컬렉션을 두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사용하는 캐시 컨트롤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다른 분한테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참고해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실제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질에 대한 히트레이트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히트 카운트를 보고 캐시를 익스파이어 시켜주는 기법을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쿼리에 대해서 히트 카운트가 10회 이상 넘어가면 캐시를 퍼지시키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건 가장 많이 쓰실 텐데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통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퍼지되도록 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병행해서 쓰고 있고 외부에서 매니지먼트 API를 통해서 서치 어플리케이션에 강제로 특정 캐시를 또 퍼지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캐시 컨트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 현업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치 플랫폼 중에 로그 파이프라인을 좀 볼게요. 로그 파이프라인은 아마 실제 서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다 보면 콜렉터 패처 인덱서 쪽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하면서 남기는 로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치 클러스터에서 남기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남기는 로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서치 API에서 남기는 와스단의 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스단에서 인베디드 와스, 뭐 탐캣 이런 걸 사용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엔진엑스로 한 번 더 얹혀서 사용하신다거나 했을 때 보면 엔진엑스 로그나 그 다음에 와스 쪽 로그 이런 것들도 같이 남겠죠. 그러면 이런 로그들을 저는 이제 JSON 포맷 형태로 남기도록 설정해서 다 구성을 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 비츠를 통해서 서치 에이전트 구성을 해요. 로그 에이전트를. 그래서 파일 비츠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할 때 파일 비츠를 자동으로 설치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파일 비츠에서 사용하는 설정만 별도로 분리를 해내서 파일 비츠의 설정만 별도로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고들이 JSON 포맷 형태로 남게 되면 파일 비치에서 로고 스탯으로 데이터를 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로고 스탯은 이제 플릿 구성을 좀 해요. 어차피 로고 스탯 자체가 노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로고 스탯을 여러 대 구성을 해서
파일 비치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로그스탯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로그스탯이만 설치하는 설치 자동화 프로젝트를 별도로 빼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스테이시 자체에 대한 설정만 별도로 분리를 또 해서 배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비치가 됐든 로그스테이시가 됐든 설치를 젠킨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비치에서 중간에 큐를 두고 큐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로그스테이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구성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빠르게 구성을 할 때는 중간에 큐를 빼고 파일 비치에서 바로 로그스테이시를 쏘고 로그스테이시에서 바로 엘라서치로 쏘는 이런 형태로 초기에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유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큐를 두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치 로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티서치로 구성을 하는데 가장 쉽게 구성하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 노드와 마스터 역할을 하는 노드를 똑같이 롤을 줘요. 그래서 node.roles의 마스터 노드의 역할과 데이터 노드 역할을 같이 줘서 클러스터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데이터 볼륨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초기 시작하는 경우에 이렇게 구성하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리고요. 데이터 볼륨이 크고 이럴 때는 분리해서 구성하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클러스터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도 저는 엘라스서치에 대한 설치는 타르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실제 엘라서치만 설치하는 패키지가 별도로 따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엘라서치를 구성하기 위한 설정에 대한 부분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다 빼서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엘라서치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각 역할별로 설정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 노드가 해야 될 마스터 노드에 필요한 설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에 필요한 설정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설정을 각 노드의 역할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로그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적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실제 인덱스 생성할 때 뭐 일주일 정도만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인덱스 혹은 30일 단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인덱스 이런 것들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다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를 적용을 해서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SLM을 통해서 데이터 스냅샷을 떠서 백업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돼요. 특히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검색 로그, 그 다음에 사용자 행동 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ETL, ETT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 로그가 엘라서치에 쌓이게 되면 검색 서치 로그 마이너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 마트를 생성을 해요. 주로 이제 엘라서치로 어그리게이션 질의를 많이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최근에 특정 시간대에 인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검색어라던가 혹은 검색 결과가 없는 검색어라던가 사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들을 서치 로그 마이너를 통해서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 마트로 적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파이썬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RDS에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RDS에 저장을 시키고 데이터가 좀 더 커질수록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HBase나 뭐 이런 것들에 저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나면 이제 서치로그 BI, 이제 서치로그 BI는 이제 키바나로 저는 좀 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레포팅을 내거나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죠. 근데 레포팅 기능은 키바나 엑스펙 베이직 버전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아마 골드 버전 이상에서만 레포팅 기능이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서 레포팅 기능은 제가 별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레포팅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치로그 쪽 파이프라인을 보면 동일하게 엘라스틱 스택을 가지고 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파일비츠, 로그스탯이, 엘라서치, 키바나. 네, 이렇게 해 서치 플랫폼의 로그 파이프라인도 빠르고 쉽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실제 K8S 형태로 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환경이 레디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파일비츠나 로그스탯이, 엘라서치, 키바나 같은 것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별도로 만드시고 설치는 다 동일하게 되겠죠. 다만 다른 부분들이 설정 부분일 거예요. 그 설정 부분들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배포하는 구성을 짜시면 조금 더 유지 보수와 배포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쪽을 좀 보면 모니터링도 유사합니다. 다르지 않고요. 앞에 로그 쪽과. 서치 모니터링 에이전트 쪽은 다양한 리소스들에 대해서 정보를 게더링 해오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데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같이 좀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 쪽을 많이 좀 쓰고 있어요. 비트 쪽을 많이 쓰고 있고 파일 비츠, 매트릭 비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일부 리소스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츠를 통해서 로그스탯 쪽으로 또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클러스터도 동일하게 LS서치를 통해서 로그 파이프라인과 같은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리소스 프로세스 이런 쪽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 에이전트 이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설정 정보나 실제 작성된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럿, 룰 매니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다 수집을 해오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룰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룰 템플릿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검색 엔진 LS서치에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룰에 밑하는 정보들이 있으면 얼럿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룰 매니저 형태의 룰 템플릿을 관리를 하고 쿼리 DSL도 관리하고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리퀘스트를 보내서 얼럿을 발송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시보드를 키바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얼럿 기능은 역시 엑스펙 베이직 버전에서는 이런 얼럿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키바나에서. 그래서 별도로 다 구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엑스펙 골드 버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바나에서 제공하는 얼럿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서치 플랫폼이 실제 검색 쪽에서 보시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로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의 구성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크게 다르지 않죠. 어딘가에 원천 소스가 있고 이 원천 소스를 가지고 오는 구성이 있고 이 데이터를 검색 엔진에 색인하는 구성이 있고 이 색인된 데이터들을 서빙해서 내보내주는 그런 구성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치 플랫폼에서 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서치 API 쪽인데요. 서치 API를 제가 구성을 할 때는 엘라서치의 RESTful API를 저는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로우 레벨 RES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 레벨 REST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곧 디플리케이티드 되고 아마 리무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로우 레벨 REST 클라이언트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서치 API를 구성하실 때 저처럼 LLRC 기반으로 쓰시는 분들은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직접 코디네이터 노드를 등록을 해서 데이터 노드 질의를 하게 하고 있고, 반대로 RESTful API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HTTP 통신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또는 데이터 노드 쪽으로 직접 질의를 아마 하실 텐데, 가능하면 코디네이터 노드를 반드시 이용을 해서 검색 질의, 리퀘스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Tful API를 이용한 LB 통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LS서치의 RESTful API를 이용한 통신이고요. 서치 API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LLRC 기반도 동일하게 RESTful API를 쓰기는 해요. 근데 엘라스서치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REST 클라이언트를 RESTful API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내가 직접 구성을 해서 쓸 거냐, 아니면 엘라스서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할 거냐, 이 정도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코디네이터를 둘 다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로드 LB를 이용한 성능과 그 다음에 LLRC를 이용한 성능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LB를 이용한 성능보다는 LLRC를 이용한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네,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을 통해서 구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LB를 이용해서 하시더라도 성능적인 그런 페널티나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구성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제가 좀 운영하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LLRC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로우 레벨 REST 클라이언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치 플랫폼 툴로 저는 젠키스를 쓰는데요. 어딜 가든 빠르게 뭔가 구성할 때 젠킨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CI/CD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 스택 같은 경우에 설치 자동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젠킨스를 이용해서 쉽게 스크립트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트리거 부분은 젠킨스 API를 별도로 이용을 해서 트리거 기능을 구성을 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가볍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젠킨스 자체에서 스케줄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스케줄러 기능은 젠킨스를 이용을 해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플리케이션 안에 쿼츠나 스프링, 스케줄러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모든 걸 다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젠킨스를 이용해서 구성 가능한 것들도 활용을 하면 어쨌든 제한된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젠킨스를 통해서 스케줄러 기능도 같이 활용을 했었었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젠킨스 자체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에 필요한 스크립트들을 작성을 해놔요. 그런 별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해당 스크립트를 스케줄러를 통해서 별도로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얼럿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러스터 구성을 하고 나서 보면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그럴 때마다 각 인스턴스에 터미널로 접속을 해서 뭔가 재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젠킨스를 통해서 SSH 터널링이 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작성을 해놓고요. 원격에서 스타트, 스탑
뭐 이런 기능들 다 구성을 해놔요. 그 다음에 헬스 체크 같은 거,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같은 거, 이런 몇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관리에 필요한 것들의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젠킨스를 통해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다 구성해서 쓰도록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른데 퍼블릭 인터넷 존과 완전히 격리돼서 프라이빗 존에서의 어떤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데이터에 대한 인터넷 통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젠킨스를 통해서 배포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API 프락시 툴로도 젠킨스를 간혹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외부에서 엘라스틱 서치, 그다음에 뭐 로그스테이시 파이비치 이런 것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젠킨스 같은 경우에 젠킨스 하나만 프락시를 통해서 이제 wget이든 뭐 이런 특정 커맨드와 특정 사이트에 대한 ACL을 풀어놓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락시 형태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API 프락시 툴로도 젠킨스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젠킨스를 통해서 제가 관리하는 모든 서치 플랫폼 전체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로그 로테이션을 중앙에서 관리가 되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젠킨스에서 특정 시간, 그러니까 공공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모든 서버의 로그 로테이트를 돌리는 잡이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개별 인스턴스들에 들어가서 개별로 다 로그들을 다 로테이트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서버에서 로그 로테이트가 실패를 했는지 이런 로그들도 남겨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환경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제가 모든 것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환경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젠킨스 이렇게 다 구성을 해야지만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뭐 파일비츠, 뭐 엘라스텍 전부 다 마찬가지죠. 업그레이드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매번 매뉴얼하게 어떤 스크립트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인스턴스에 SSH 터널링 접속을 해서 하기보다는 젠킨스에 관련된 과정들의 잡들을 생성을 해놓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 같은 것들.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필요했어요. 뭐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엘라스틱 스택들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 이후의 테스트나 어떤 이런 검증에 대한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젠킨스를 통해서 또 이런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타 스타트업들에 가서 서치 플랫폼, 그다음 데이터 파이프라인, 뭐 로그, 모니터링 이런 걸 다 구성을 할 때 지금 소개드렸던 구성과 형태로 대부분 다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젠킨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구성한 서치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치 플랫폼을 좀 살펴봤는데, 서치 플랫폼 외에 이제 엘라스틱 스택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서치 클러스터에 대한 HA 구성이에요. AWS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멀티 에이지 기준으로 존 A와 존 B가 있는데 보통 컬럼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엘라서치를 쓰시는 경우 마스터 노드를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을 하실 거예요. 존 A에 2개, 존 B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스플릿 네트워크가 단절되게 되면 존 A는 인서비스 형태로 리드 라이트이 가능하고요. 존 B는 장애로 가죠. 아마 이 부분은 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는
존 A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존 A를 통해서 리드 라이트도 가능하고 존 B는 장애. 실제 존 B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경우는 장애겠죠. 그래서 그 앞단에서 API 리퀘스트에 대한 통제를 잘 하셔서 존 B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은 인 서비스, 그 다음에 존 A는 인 서비스, 존 B는 아웃 오브 서비스로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HA 구성을 할 때 우리는 존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돼. 이게 중요한 건지, 우리는 스플릿 브레인 네트워크가 단절됐을 때 존 A와 존 B가 다 인 서비스가 돼야 돼. 이런 구성을 원해 라고 하시면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존 A에도 마스터 노드를 2대를 두시고요. 존 B에도 마스터 노드를 2대를 두세요. 단 이 경우에 둘 다 인서비스로 가요. 네트워크가 스플릿 됐을 때, 단절됐을 때는 둘 다 인서비스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라이트 작업은 한쪽 단일 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스플릿 브레인이 됐을 때 나중에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데이터 인덱서 전용 노드 자체가 존 A와 존 B 둘 다 존재하게 되면 존 두 군데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색인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쪽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야 되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존 A에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존 B에는 리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해서 하시면 최소한 단절됐을 때 최신 데이터에 대한 딜레이는 생길 수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유실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처해진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됐을 때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성이 검색 엔진 위의 상위 레이어에서 구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옛날 얘기죠. 마스터 노드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테스트가 됐든 서비스를 그냥 돌릴 수도 있었었는데요. 8.0에서는 마스터 노드 하나로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무조건 클러스터 상태가 레드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정 8.0도 제가 최근에 변경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설정에서 디스커버리 타입을 싱글 노드로 놔야 단독으로 스탠드 언론으로 싱글 노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설정을 예전에는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띄워서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설정을 빼게 되면 그 이후에 디스커버리 시드 호스트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프로바이더 시드 프로바이더 설정, 그리고 클러스터 이니셜 마스터 노드 이 세 가지 설정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정리가 좀 되고 나면 한번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자리를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A 구성은 꼭 쿼럼 구성 또는 멀티에이지 구성으로는 이렇게 마스터를 2대씩 놓고 쓰시면 장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치 클러스터에 대한 업그레이드예요. 제가 최근에 서비스를 하나 런칭하면서 보니까 7.13 버전 때서부터 7.17 버전까지 버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7.15.1 기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조금 보여드린 건데 제가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심볼릭 링크예요. 심 링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엘라스서치를 설치했을 때 패스.데이터와 패스.로그에 들어가는 데이터와 로그스
패스는 엘라스틱 서치 안쪽에 위치를 시키지 않고요. 외부로 다 빼서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야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로그를 별도로 빼시고 처음에 보시면 7.15.1에는 이렇게 7.15.1로 이제 링크가 걸려 있고요. 7.17.0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7.17.0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심볼 링크를 바꿔주시고 재시작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버전이 올라가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홈 패스를 홈의 유저스의 앱스라고 놓으면 앱스 밑에 이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 스텝은 엘라서치를 설치를 하고 심볼릭 링크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엘라서치 설정 파일을 배포를 해요.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비츠, 로그스탯이, 엘라서치, 키바나 이런 타르볼 형태로 설치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스택들이 필요로 하는 설정들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설정 파일을 별도로 재배포를 해 주시면 내가 초기에 구성했던 설정대로 엘라서치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스텝을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전체 업그레이드, 롤링 업그레이드에 대한 풀 스텝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엘라스틱 서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롤링 업그레이드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문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에도 일부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 이 방식은 제가 엘라스서치를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방식이고 단 한 번도 이 방식을 쓰면서 문제가 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패스점 데이터와 패스점 로그스가 홈의 유저스의 앱스의 데이터 이렇게 엘라서치가 구성되는 패스 바로 상위에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라서치.yaml 파일 같은 경우는 YAML 파일 같은 경우는 별로 엘라서치 컴피그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 정보들이 맞춰서 배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서비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내리고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고요. 계속 서비스 중에 롤링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반대로 AWS 기반에서 한다고 하시면 미리 인스턴스를 다 클러스터 환경을 준비해 놓고 하시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단 그 경우에 데이터와 로그스, 데이터 관련돼서는 마이그레이션을 잘 하셔야겠죠.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스냅샷 기능을 이용을 해서 리스토어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할 때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 엘라서치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디렉토리 자체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떠서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다시 색인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볼륨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롤링 업그레이드를 하셔야겠죠. 그 많은 데이터들 다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치 클러스터에 대한 트래픽 매니지먼트예요. 이 트래픽 매니지먼트는 쉽게 하는 방법은 앞에 API 단, 어플리케이션, 서치 API 단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레이트 리미터를 이용하시거나 서킷 브레이커를 이용을 하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앞에서 과하게 발생되는 트래픽을 사전에 통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스터 영역 쪽에서 통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특정 도메인, 특정 서비스 단에서 발생되는 과한 트래픽에 대해서 통제를 하시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싱글 클러스터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멀티 클러스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노드 애저 서비스 형태로 노드의
애트리뷰트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각 서비스별로 해당 노드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에요. 뭐 말이 지급이라고 했지만 실제 특정 서비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특정 노드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이 기능은 샤드 어웨어니스 얼로케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노드.애트리뷰트의 서비스 특정 도메인별로 이렇게 서비스 지정을 하시고 해당 서비스의 인덱스는 이 두 개의 노드로만 색인이 되도록 구성을 하시면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는 CPU가 튄다거나 메모리가 부족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데이터에 대한 유실 부분도 특정 서비스에만 반영이 되고요. 근데 싱글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마스터 노드에 부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당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밴드 위드스가 꽉 차게 되거나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혹은 그런 경우에 특정 서비스의 노드만 내려버리면 또 해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하셔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이미 저는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이고 이건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비즈니스별로 생성해야 되는 컬렉션, 인덱스들을 이렇게 노드.애트리뷰트, 노드 속성을 통해서 분리를 해서 할당을 하고 쓰고 있어요. 이 방법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러스터 방식은 클러스터 에이저 서비스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 비즈니스 단의 특정 도메인 서비스별로 클러스터를 다 분리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지보수하는 게 좀 불편하고 어렵겠죠. 운영하시는 쪽에서 이런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계시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왜? 간섭이 없어요. 특정 서비스의 부하가 막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각 클러스터 간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셔서 쓰시면 조금 더 요구 조건들을 쉽게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마스터 노드가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노드에 대한 상태 정보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인덱스 샤드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다 관리를 해요. 결국은 불필요한 로그 데이터의 필드 매핑 정보들 이런 것들도 다 마스터 노드가 관리를 하는데 마스터 노드의 부하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싱글 클러스터 방식으로 했을 때는 마스터 노드에 대한 장애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지만 멀티 클러스터 방식으로 하실 때는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세이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구성할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성해서 제공해 주시는 방법을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퍼스트라고 싱글 클러스터에 리드 퍼스트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는 책임보다는 서로 데이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이나 일반적인 질의를 했을 때 상호 간에 독립된 환경을 구성해주는 방법이고요. 뮤추얼 인디펜던트라고 해놨잖아요. 여기는 모든 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각 도메인별로 서비스별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성을 하실 때 그런 거죠. 실시간성을 요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웜 데이터나 뭐 콜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드 단위로 했을 때는 이미 노드.애트리뷰트 속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클러스터 레벨로 하시면 각 노드들에 대한 데이터 속성, 특성에 맞춰서 한 노드, 웜 노드, 그 다음에 콜드 노드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분배를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엘라스틱 서치에 대한 클러스터 관점의 서치 관점의 트래픽 매니지먼트 방법이고요. 이거를 저는 하셔야 된다면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앞단에서 통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 데이터 유실이 없으려면 뭐 큐가 됐든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리텐션 시켜줄 수 있는, 유지시켜주고 큐에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앞단이든 뒷단이든 어느 쪽이나 이렇게 과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엘라스틱 서치 단으로 내려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 통제에 대한 이미 장애로 이어진 이후에 내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앞단에 한 단계 위에서 처리를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노드 에이저